에게도 도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개의 숫자를 하나씩 해부하고 이 패배의 진짜 가격표가 얼마짜리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860억부터 뜯어보죠. 이 860억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이 어떤 카드를 들고 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2024년부터 한국은 이 수주전에 나라 전체의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경쟁하는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이 사업을 위해 한 팀을 꾸렸습니다. 한국조선업의 양대 산맥이 손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무게를 보여주죠. 캐나다 현지에는 K9 자주포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밀었고 철강 분야의 대규모 투자, 캐나다산 원유도 장기로 수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수함 한 척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역, 투자, 산업 전반을 하나로 묶은 초대형 패키지를 짜서 들고 간 겁니다. 외교 라인도 풀가동됐습니다. 대통령부터 국방장관, 산업부 장관까지 고위급 인사들이 직접 오타와를 오갔고 대통령이 카니 총리에게 친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정도 급의 외교 자원을 하나의 방산 사업에 투입한 건 이례적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이 캐나다에 제시한 무역 투자 패키지 규모는 700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태평양 건너편 캐나다까지 직접 몰고 가서 캐나다 해군 앞에서 실제로 항해를 해보였습니다.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물로 증명하겠다는 메시지였죠. 여러분이 캐나다 국방부 장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공세를 받으면 흔들리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공장을 지어주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원유도 사주겠다. 잠수함도 직접 몰고 왔다.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닙니다. 판돈 자체가 역대급이었으니까요. 건조 비용만 약 20조 원, 30년간 유지보수까지 합치면 60조 원.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국방 조달이었고 한국으로서는 이 한 건이 방산 수출의 수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올인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책상 위에는 또 다른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독일 TKMS. 700억보다 더 큰 숫자를 들고 온 상대였습니다. TKMS가 내민 잠수함은 이이리시디. 이 잠수함의 무게감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이리시디는 아직 설계 중인 종이 위의 잠수함이 아닙니다. 독일 해군이 실제로 쓸 차기 주력 잠수함이고 노르웨이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나토 공용 모델입니다. 독일 6척, 노르웨이 6척, 합쳐서 12척을 같이 만들어 쓰기로 한 사업이죠. 캐나다가 여기에 합류하면 세 나라가 같은 잠수함을 운용하게 되는 겁니다. 훈련 방식도 비슷하고 수리할 때도 서로의 시설을 빌려 쓸 수 있고 급하면 승조원을 교환하는 것도 가능한 구조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TKMS의 이력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은 재래식 잠수함의 원조격인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스라엘, 한국, 그리스, 터키 등 전 세계에 잠수함을 수출해왔고 수십 년 동안 쌓인 실적은 다른 업체가 금방 따라잡기 어려운 자산이죠. 특히 나토 회원국 해군 상당수가 이미 독일제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보증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돈으로는 얼마를 내걸었을까요? 도입부에서 던진 첫 두 숫자, 여기서 풀겠습니다. 한국이 700억 캐나다 달러 패키지로 승부수를 띄울 때 독일은 캐나다 GDP를 860억 캐나다 달러 늘려주고 65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카드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냥 잠수함만 팔겠다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 안에 독일 방산 공장을 짓고 부품도 캐나다에서 만들고 정비도 현지에서 하겠다는 거죠. 캐나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잠수함을 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산업도 커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제안이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팽팽했습니다. 700억 대 860억, 양쪽 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내걸었고 캐나다 정부는 두 잠수함 모두 성능 시험을 통과시켰습니다. 성능도 비슷하고 경제 패키지도 둘 다 초대형이면 대체 뭘로 승부가 갈린 걸까요? 캐나다가 진짜 따져본 건 이 비교표에 없는 항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숫자, 30년. 이게 판 자체를 뒤집습니다. 이 대목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잠깐 멈추고 같이 생각해보죠. 잠수함은 사는 순간이 아니라 쓰는 30년이 진짜 돈이 드는 물건입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 이번 결정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건조 비용 약 20조 원. 큰 돈이죠. 그런데 잠수함이 바다에 나간 뒤 30년간 드는 돈을 보십시오. 고장나면 수리해야 하고 부품은 계속 바꿔야 하고 중간에 성능도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승조원도 꾸준히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걸 다 합치면 약 40조 원입니다.
잠수함 만드는 비용의 2배가 더 드는 거예요. 프린터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프린터 본체는 싸게 사는데 잉크 카트리지를 사면서 결국 돈을 더 쓰게 되잖아요. 잠수함도 똑같습니다. 캐나다가 60조짜리 사업에서 진짜 신경 쓴 건 잠수함 만드는 20조가 아니라 그 뒤에 들어갈 40조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나토가 왜 중요한지 나옵니다. 이 1위 CD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각각 6척씩 합쳐서 12척을 같이 만들었을 잠수함입니다. 여기에 캐나다까지 합류하면 세 나라가 같은 잠수함으로 북대서양과 북극해를 지키게 되죠. 같은 잠수함을 여러 나라가 함께 쓰면 뭐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캐나다 잠수함이 노르웨이 항구에 들어갔는데 부품을 갈아야 합니다. 같은 잠수함이니까 노르웨이 창고에 있는 부품을 바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훈련 교범도 같으니까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노르웨이 승조원이 캐나다 잠수함에 타서 바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30년 동안 쌓이면 유지비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 잠수함을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KSS-3는 성능 자체는 이 일이 CD와 대등합니다. 캐나다 정부도 그렇게 인정했죠. 하지만 이 잠수함을 쓰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캐나다가 이걸 사면 훈련 교범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하고 부품 창고도 독자적으로 갖춰야 하고 수리할 때도 한국에서 기술자가 와야 합니다. 각은 60조를 쓰더라도 혼자 운용하는 잠수함과 동맹국 세 나라가 함께 운용하는 잠수함은 30년 동안 나가는 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카니 총리가 원래 유럽 쪽과 가깝다는 점 이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취임 초부터 유럽과의 협력을 강조해온 인물이니까요. 하지만 이 결정을 총리 개인의 성향으로만 설명하기엔 30년치 계산이 너무 분명하게 한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예 안 작용했다고는 못하겠지만 감정 없이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숫자였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 캐나다 입장에서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TKMS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뽑았다는 건 쉽게 말해 당신이랑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게 아닙니다. 본 계약까지는 아직 몇 년이 남아 있고 설계를 확정하고 잠수함을 짓고 시험하고 넘겨받는 데까지 전체 일정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캐나다 국방 전문가들은 이 과정을 집 리모델링에 비유합니다. 공사업체를 골랐다고 리모델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막상 벽을 뜯어보면 예상 못한 배관 문제가 나오고 자재값이 올라서 견적이 바뀌고 입주 날짜가 한없이 밀립니다. 집 한 채 고치는 것도 이런데 잠수함 12척을 짓는 사업이 순탄할 리가 없죠. 이게 그냥 비유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캐나다의 과거 국방 사업을 보면 대형 조달에서 일정이 밀리고 예산이 늘어나는 게 예외가 아니라 거의 매번이었습니다. 전투기 사업도 그랬고 군함 사업도 그랬고 헬기도 그랬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끝난 사업을 찾는 게 오히려 어려울 정도예요. 이번 잠수함도 앞으로 10년 안에 문제가 안 생기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선은 독일이 수주전에서 내건 두 숫자로 돌아옵니다. GDP 860억 캐나다 달러 기여, 일자리 65만 개. 계약을 따기 위해 걸었던 이 약속들이 10년, 20년에 걸쳐 정말로 지켜질 수 있느냐. 이게 캐나다 국내 정치에서 다음 시험대가 됩니다. 약속은 화려했는데 방산 사업에서 이런 경제 효과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실현된 적이 흔하진 않거든요. 물론 TKMS와 협상이 깨지면 한화오션이 다음 협상권을 갖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또 다른 얘기겠죠. 결국 캐나다도 이 선택이 맞았는지는 10년 뒤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쪽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성능이 대등했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될까요? 성능은 대등했다.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진쪽한테 위안이 되진 않습니다. 시험에서 합격점은 받았는데 결국 떨어졌다면 문제는 시험 밖에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도대체 뭘 놓친 걸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토라는 구조적 불리함을 안고 시작하는 싸움에서 우리가 쏟아부은 자원의 양은 적절했을까요? 700억 캐나다 달러짜리 패키지, K9 공장, 철강 투자, 원유 수입, 고위급 외교까지.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를 사실상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총력전이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미 30년짜리 나토 인프라를 깔고 앉아있는 선수였습니다. 잠수함 성능에서 이기고 경제 패키지 크기에서 맞서도 30년 유지비 구조에서 밀리면 마지막 판정에서 뒤집히는 싸움이었던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얹어도 이 구조적 차이는 뒤집기 어려웠던 건 아닌지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700억을 800억으로 올렸으면 이겼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캐나다가 원한 건 더 큰 숫자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숫자였으니까요. 잠수함 만드는데 얼마냐가 아니라 30년간 운용하는데 총 얼마가 드느냐, 경제 패키지가 크냐가 아니라 나토 안에서 다른 나라 잠수함과 호환이 되느냐. 우리가 키운 건 배팅의 크기였지만 캐나다가 재고 있던 건 판의 구조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동이나 동남아에서 먹혔던 패키지로 밀어붙이기 전략이 선진국 시장에서도 통할까요? 한국 방산이 최근 수출에 성공한 사례를 보면 가격 경쟁력에 기술력을 얹고 거기에 경제 패키지를 묶는 방식이 잘 먹혔습니다. 폴란드 K2 전차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캐나다는 시장의 성격이 다릅니다. 캐나다는 물건값이 싸냐보다 30년 동안 총 얼마가 드느냐로 따지는 시장이고 당장의 경제 혜택보다 동맹국끼리 같은 장비를 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같은 강점이라도 상대방의 채점 기준에 맞게 번역하지 않으면 점수에 반영이 안 됩니다. 우리 제안서가 우리말이 아니라 캐나다의 말로 쓰여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정보의 흐름입니다. 카니 총리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이 TKMS가 선정됐다는 내용을 먼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TKMS 주가는 장중 12.9%까지 뛰었습니다. 공식 발표 전에 언론이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번 수주전은 비밀 유지 약속 아래 진행됐는데 그 정보가 언론을 통해 사전에 흘러나온 겁니다. 정보가 어디서 새어나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 측 입장에서는 공식 발표도 나오기 전에 판이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씁쓸한 대목입니다. 이 복귀가 듣기 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픈 데를 정확히 짚어야 다음에 쓰는 처방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모른 척하면 다음 수주전에서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뿐이니까요.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냉정했습니다. 발표 다음 날 한화오션 주가 마이너스 22%, 한화시스템 마이너스 17%. 하루 만에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증권가의 분석은 단기 실적 타격보다 더 깊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은 단순히 한 건의 계약이 아니라 한화오션의 미래 성장 스토리에서 핵심 축으로 반영돼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결 딸 거라는 기대가 주가에 미리 반영돼 있었는데 그 기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느냐라는 계산 자체가 바뀐 겁니다. 단기적으로 돈을 잃은 것보다 미래 성장 시나리오의 한 축이 통째로 빠졌다는 점, 이 시장에 더 무거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패배는 전부 손실이기만 한 걸까요? 여기서 잠깐 다른 쪽도 봐야 합니다.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의 원조 독일과 성능, 납기에서 대등하게 겨뤘습니다. 이건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 정부가 공식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20년 전이라면 비교 대상에 끼지도 못했을 경쟁입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짓기 시작한 게 2000년대인데 20년 남짓 만에 세계 최고 수준과 동급이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 해군 앞에서 직접 실증 항해를 한 것 자체가 한국 잠수함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세계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22% 빠졌지만 기술에 대한 신뢰는 하루 만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신뢰를 다음 수주전에서 실제 계약으로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캐나다는 유럽 밖에서 처음 열린 나토 회원국 잠수함 사업이었습니다. 그 무대에서 최종 둘까지 올라가 독일과 초접전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력서입니다. 방산 수출 시장에서 이력서는 곧 다음 기회의 입장권이거든요. 우리도 잠수함을 만듭니다. 와, 나토 시장에서 잠수함 원조국이랑 끝까지 겨뤘습니다. 는 완전히 다른 무게의 말입니다. 상대국 국방부 책상 위에 올라가는 후보 명단에 이름이 오르느냐 마느냐가 여기서 갈리는 거죠. 그리고 이미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조선소의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해 정보를 보내달라는 요청, RFI를 보낸 바 있습니다. 미국의 RFI는 본격적인 입찰 전 단계이지만 한국 조선소가 그 탐색 대상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중동에서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는 나라들이 있고 폴란드는 K2 전차에 이어 해군 전력을 키우고 있어서 후속 시장으로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60조짜리 이력서를 썼다면 그 이력서를 들고 다음 면접장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짚었던 질문, 왜 졌는가에 대한 답이 다음 전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나토 시장에 다시 도전한다면 패키지 크기가 아니라 30년 유지비 구조, 동맹국끼리 장비를 같이 쓸 수 있는 호환성, 현지 산업 생태계와의
결합 같은 기준에 맞춘 제한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중동이나 동남아처럼 가격, 성능, 패키지가 핵심인 시장이라면 기존에 쓰던 방식이 여전히 잘 먹힐 수 있죠. 이번 캐나다 사업이 비싼 값을 치르고 가르쳐 준 게 바로 이겁니다. 시장마다 개임의 규칙이 다르다는 것. 교훈을 실제 시스템으로 바꾸면 캐나다에서의 패배는 수업료가 됩니다.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다음 수주전에서도 같은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이 패배가 비용이 되느냐, 투자가 되느냐는 다음에 어떤 제안서를 들고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한 걸까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답이 있고 둘 다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이길 수 없는 구조의 게임에 나라의 자원을 너무 많이 쏟아부은 것 아니냐는 거죠. 나토라는 벽이 있다는 건 처음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700억 캐나다 달러짜리 패키지, 고위급 외교 총동원, 잠수함의 태평양 횡단까지 이 모든 자원을 다른 수주전 여러 개에 나눠서 투입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해서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했던 건 아닌가라는 물음입니다. 특히 이 사업에 투입한 외교 자원과 기업의 준비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작지 않았으니까요. 반대쪽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경험 자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나토 시장의 채점 기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선진국 조달 체계에서 30년 유지비가 어떤 무게를 갖는지, 패키지 크기와 총 소유 비용이 어떻게 다른 차원의 문제인지를 60조짜리 실전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보고서를 읽고 아는 것과 직접 입찰해서 지고 아는 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원조국 독일과 기술적으로 같은 수준이라는 공식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 이건 어떤 광고비를 써도 만들 수 없는 레퍼런스입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 솔직히 지금 당장은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패배가 그냥 손실로 끝나느냐, 아니면 다음 계약의 밑거름이 되느냐는 앞으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번 승부를 가른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동맹이라는 화폐, 30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혼자 쓰는 잠수함과 여럿이 함께 쓰는 잠수함 사이의 비용 구조. 그 차이가